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포스코 청암재단과 독일 나우만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 시민 대화 미래가 온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청암재단과 나우만 재단은 세계 시민 대화 미래가 온다는 세미나를 기획하였고요. 오늘은 그 3차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주체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기획된 포스코 청암재단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협업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오늘 이 세미나를 사회를 맡게 된 저는 김인숙입니다. 독일 큐른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우만 재단 장학생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 데이터 생태계 가야 X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연을 해주실 선생님은 최재붕 교수님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저에게는 교수님께서 만든 단어가 있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만든 사피엔스다. 그래서 이 주제로 거의 1200회 이상의 강연을 하셨고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점은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 공대에서 직접 이 새로운 교육 학습을 실천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 지금 온라인에서 오셨는데요. 손을 들어서 한번 손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수 치면서 한번 얼굴 좀 보게요. 온라인을 참석하신 분들 손 들어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데 우리부터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강연 60분, 토론 60분이 있는데 강연은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토론은 우리들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토론의 일부는 13개국 대표로 질문을 하겠고요. 2부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이 내가 상상하는 메타버스의 세계는 무엇인지를 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모두 한마디씩 나는 메타버스로 일어나는 미래의 세상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걸 다 모아서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청암재단의 김선욱 이사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행사의 소개를 마치고 바로 최재붕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everybody. Hello, hi. It's nice to meet you. And nice to see you. And also, it's very nice to have a real-time interpreter, so I don't have to speak in English anymore. Yeah, it's very nice to see you.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세계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우리 멋진 청년들, 청암재단과 나우만 재단의 이 회원이 된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간, 메타버스와 함께입니다. 자, 그럼 그 세계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디지털 변화는, 문명의 변화는 과거에도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을 지른 게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이전에 비해서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무려 10배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류는 디지털로 옮겨갔죠. 사실 그 출발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스마트폰의 탄생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인류는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되었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요. 이 도구가 마치 인공장기처럼 인간과 함께하게 되었죠. 그래서
표준 인류, 스탠다드 인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인류라면 스마트폰을 잘 쓰고 디지털 문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표준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인류의 생활 습관, 또 일을 하는 방식 전부 다 바뀌면서 세계 경제 생태계도 완전히 크게 뒤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상황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2022년 4월 2일 기준 세계 10대 기업인데요. 보는 것처럼 석유 기업인 아람코나 또 투자 기업인 버크셔 서유를 제외하면 전부 폰을 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는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애플, MS,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스북, TSMC 같은 기업들이죠. 특히 애플이나 MS,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데요. 시가총액이 높다는 건 사람들이 주식이 가격이 비싼데도 난 살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명확하죠. 저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주식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전 인류가 이 기업들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즉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워보자는 겁니다. 애플이나 MS나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하길래 전 인류가 그 자기한테 정말 소중한 돈을 여기다 맡겨놓으면 나중에 2배, 3배 될 것 같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서 잘 배운다면 여러분의 미래 기대치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가, 왜 거기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봤더니요, 세상에 2022년에 인류의 표준이 이미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택시가 표준일까요? 우버가 표준일까요? 모빌리티 서비스의 표준은 우버입니다. 하루 이용 객수 기준이죠. 에어비앤비, 메리엇, 하얏트, 힐튼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전통도 오래된 호텔의 시가총액을 합해도 에어비앤비 하다가 안 돼요. 저거 2008년에 처음 창업한 기업인데 뭐가 달라졌나요? 이제 인류는 폰을 통해 검색하고 예약하지 않으면 여행도 가지 않죠. 생활의 습관이 바뀐 겁니다. 대한민국의 카카오뱅크가 100년 전통의 KB 신한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는 뱅킹의 표준이 모바일로 바뀌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저런 기업들이 훨씬 더 미래를 잘 준비할 거라고 인류가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애플도 우리도 이제 은행 준비하고 있어요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애플뱅크. 이게 그들이 이 기업들한테 투자한 이유라는 겁니다. 방송의 표준도 이제 지구촌에서는 유튜브가 됐습니다. 하기는 오늘 신문에 봤더니요, 드디어 1인당 사용시간이 틱톡이 유튜브를 또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인류는 전부 디지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표준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은 왜 잘 될 거로 예측하느냐? 그들이 2022년의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려면 이 새롭게 이 디지털 표준 2022년에 표준을 만든 기업들이 준비하는 2030년의 미래에 잘 보고 거기서 필요로 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이라는 이 시대를 준비하려면 디지털 세계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뭘 바꿔야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고 체계에서 인지하고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여러분 세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의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전환이 필요한 거죠. 첫째가 디지털 세계관입니다. 디지털 세계관이 뭐지? 인간은요, 자기가 생활하고 경험하면서 세계관이라는 게 형성되죠. 세상은 이런 거야. 그런데 스마트폰을 들고 나서부터요, 불과 10수년 만에
이 창을 통해 인류는 완전히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신대륙을 발견하면요, 인류는 거기 식민지를 건설하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의 국가들이 전부 달려가서 식민지를 건설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식민지가 뭘까요? 바로 세계 최고의 기업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 디지털 신대륙에 건설된 식민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세계 최대의 방송국은 유튜브인데요. 어디 있죠? 어느 나라에 있나요? 나는 방송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거 어디 있죠? 실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상상의 대륙에 존재하죠. 세계 최대의 쇼핑몰 아마존, 미국 어디 가면 방문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쫙 상품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상상의 대륙에 스마트폰을 든 인류를 위해서라면 이런 새로운 대륙이, 이런 식민지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저 기업들이 그걸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강력한 디지털 식민지의 패권을 가졌고요.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른 게 바로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디지털 문명을 활용하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도요, 중국이 좀 힘들긴 했지만 인공지능 원격 진료 닥터들을 도입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도 인류는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여기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는데요. 대한민국도 카카오,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꽤 괜찮은 식민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걸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메신저도 하고요, 포탈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지식, 거의 모든 게 다 다른 나라의 플랫폼에 쌓이게 되고요. 소위 앞으로 미래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데이터가 그 국가에 축적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 디지털 문명을 열심히 발전시키는 국가, 사회,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또 미래의 국가적 패권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명이 존중받아야겠죠. 와, 우리 좀 배우자.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레리 페이지는 어떻게 했을까? 알리바바를 만든 중국의 마윈은요, 참 신화적인 인물이죠. 영어학과를 나왔고 중국에서 작은 대학을 나온 다음 29번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늦깎이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창업을 했는데 아시아 최고의 플랫폼이 돼서 한때 세계 5위 기업까지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결국 이런 히스토리가 그 이후에 사회의 혁신에 도움이 되겠죠. 젊은 청년들한테는요, 이런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새로운 인재들이 자기의 내가 저기서 뭔가 좀 배워야겠는데 하는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를 아시나요? 이더리움의 창업자죠. 이더리움의 창업자인 부테린은요, 15살 때 암호화폐 관련 논문을 처음 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19살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이더리움을 출시하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에서는 암호화폐를 가르쳐주지 않는 게 너무나 명백하죠. 그럼 어디서 배웠냐? 비트코인 커뮤니티. 이 친구의 인터뷰에 따르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코딩 하나로 새로운 금융의 세계를 열 수 있어. 이 세계관을 실현하는데 엄청난 토론과 지식의 축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MIT 스탠포드 교수님들의 수학 과목을 들으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입형 대학의 어떤 포멀한 교육이 아니라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지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서 스스로 호기심을 기반으로 지식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금융의 시스템을 창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이런 아이들이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진도영 군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드론 조정 대한민국 챔피언이 됐어요. 어른보다 훨씬 더 잘 날리는 거예요. 야, 5학년 때 되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넌 요즘 뭐 하니? 그랬더니 저는요 요새 안면 인식을 하고 물체 인식을 하는 드론에다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장착한 그런 걸 지금 날리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예요. 히스토리를 볼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익산의 시골 학교에 다닙니다. 전교생 12명의 미니스쿨이에요. 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배웠어? 선생님 한 분이 드론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가르친 겁니다. 근데 얘가 특출난 재능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벌써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디로 데려갈까요? 옛날에는요. 서울로 데려가야 돼요. 대도시로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 커뮤니티로요. 드론 조정을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 대한민국 챔피언이 됐다는 걸 알려주니까 와, 너 너무 잘했다. 그럼 전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형아들? 하고 커뮤니티에 물어봤더니 당연히 코딩 드론이지. 드론을 프로그램으로 날리는 것만큼이 재밌는 게 없단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일 때 이미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 러닝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인터넷 문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더 높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10년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2003년 위키피디아, 2005년 유튜브, 2008년 에어비앤비, 2010년 우버 전부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앱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서 과거에 있던 것들을 대부분 파괴하면서 혁신을 이끌었어요. 우리가 주목할 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유튜브를 꼭 봐야 된다라고 강요한 적 없죠. 그런데 방송의 표준은 유튜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통계를 봤더니 2019년에 대한민국의 60%의 사람이 저녁 7시 후에 유튜브를 봅니다. TV는 28%.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가 시작됩니다. 디지털 양극화. 이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삶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속속 들어오면서 청소년에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목받는 게 이 디지털 문명을 이끄는 MZ세대죠. M세대와 G세대 뭐가 다르냐? 여러분, M세대는요. 어려서 이 인터넷 게임을 처음으로 어릴 때부터 접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1980년 이후 태생이라고 하죠. 자, 여기 오프라인에도 참석자가 있는데요. 나 PC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학창 시절부터 게임을 해봤다. 인터넷 게임 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 여기 학생들은 다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인간은요. 생물학적으로 게임을 통해 사회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게임을 했을까요? 골목에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게임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세계관은 땅에 주로 있고요. 관계는 혈연, 지연, 학연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게임을 한 친구들은요. 와, PC방에 갔더니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만나. 그리고 그 엄청나고 화려한 가상현실을 마치 현실처럼 느끼면서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내가 좋아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했는데 전 세계 프로 챔피언을 뽑고요. 그 프로 챔피언이 뽑히는 그 게임에는 10억 명이 함께 시청을 해요. 이런 신박한 세계를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와, 내가 이걸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 세계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고 이끌어간 세대가 바로 M세대가 주축이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요. 사회의 표준은 디지털 문명으로 바뀌었는데 사회의 어른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리더는 어느 국가나 50대, 60대입니다. 대한민국도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61세예요.
그분들한테는 아직 디지털 세대가 오는 게 반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의 세대 간의 갈등, 이게 지금 지구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바꿔야 합니다. 왜? 디지털 문명이 이미 G세대,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G세대는 1995년 이후 태생, 그래서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쓴 첫 세대입니다. 자, 나 중학교 때부터 스마트폰 썼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지식은 검색해서 얻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잘 쓰고 디지털의 활용 능력이 뛰어나야 내 동료들과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요, 교수님한테도 뭘 잘 질문을 하지 않고요, 부모님한테도 안 물어봅니다. 만약 엄마나 아빠한테 뭘 물어보는 거면 그건 몰라서 엄마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엄마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이죠. 뭐가 달라질까요? 지식이 보편화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나의 경쟁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다라는 걸 이 세대들은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세대들이 그 막강한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꾸미는 세계를 우리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상현실이 복합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메타버스는요, 이런 가상현실과는 큰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버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입니다. 초월적인 세계,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원래 땅 위에 살죠. 이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초월적인 세계는 뭐야? 땅을 초월하는 것. 여러분, 유튜브 보시나요? 모바일 뱅킹 활용하시나요? 모바일 쇼핑 하시나요? 그게 어디 존재하죠? 실존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초월적인 공간, 상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디지털 문명 세계 자체를 우리는 그냥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특별히 왜 요새 와서 이 젊은 친구들이 노는 장소를 메타버스라고 부르느냐? 디지털 세계의 진화의 방향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25세 이하 G세대가 가장 많이 노는 공간이 바로 이 메타버스 놀이터인데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배틀그라운드, 거의 모든 게임들은 거의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방식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요 세대가 게임을 하죠. 거의 인구의 80% 이상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국가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이 로블록스인데요. 미국 10대의 60%가 저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게임은요, 정말 이 회사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회사가 게임을 안 만들어요. 사용자 보고 게임을 만들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런데 무려 이미 8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걸 만들어서 게임을 즐기고 있고요. 만들어진 게임이 5,500만 개. 심지어 게임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고 돈을 벌래요. 작년에 제일 많이 번 친구가 한 달에 2억씩 24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시스템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제가요, 기계과 교수입니다. 공대 교수예요. 그래서 저 게임을 어떻게 만드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만들려면 가상의 캐릭터가 뛰어노는 게임장을 만들어야겠죠. 저 게임 툴은요, 이미 컴퓨터 디자인 툴을 겸하고 있더라고요. 건축물을 만들어야 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심지어 동작하는 코딩까지 배워야 돼요. 와, 10대들이 이걸 한다고? 우리 공대 교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요, 3차원 공간에 대한 창조적 상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건축가가 되건 디자이너가 되건 엔지니어가 되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부터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공대 입학생의 30%가 대부분 그걸 안 갖고 들어옵니다. 그걸 처음에 키워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로블록스 게임을 만든 800만 명은요, 이미 그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완전히 다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입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다 따졌더니 거의 전 세계 10대의 80%가 디지털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즐겨하며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앞으로 10년 후의 세상은 이게 기본이 되겠죠. 그걸 예지하고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세계 아까 소개했던 탑 10 기업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 메타버스 세계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큰 인기가 없다고 하지만 글라스도 좀 있으면 될 거야. 진화의 속도를 보니까 예측할 수 있겠네.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왜? 30세 이하가 거의 가입을 안 해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망하겠네. 야, 그럼 다음 세대를 잡으려면 어디 투자해?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메타버스가 명확하다. 오죽하면 회사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애플도 글라스를 만들고요. 웨어러블을 만들고 다양한 걸 채워서 인간의 삶을 디지털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심지어 블리자드라는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를 82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인수를 합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삶에 소위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인지한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글라스와 이걸 통해서 업무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게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만드는 데 투자하고 있어요. 아까 이 기업들이 얼마짜리라고요? 3천조, 2천조 기업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이야 이거 재밌는데? 그러고 뛰어들고 있어요. 왜 뛰어들까요? 여러분 2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막 뛰어든 사람들이 그 혁신의 달콤한 열매를 맺어서 많이 성공하지 않았나요? 또 10년 전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게 잘 될 거야. 와 거기 뛰어든 청년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부와 성공을 누리고 있지 않나요? 그 레슨이, 그 교훈이 여기 또 한 번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술 발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거울세계, 라이프롱이라는 이 네 가지가 메타버스 세계의 4대 기술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에 관련된 산업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없던 거냐? 다 공학 분야에서 쓰던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 가상현실로 원자력 발전소를 멋지게 건설하고 그 안에 들락날락하면서 안전한지 아닌지 평가도 하고 건설할 때 순서도 챙기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반응이 뭐였냐면요. 너무 어렵다. 그렇죠. 20년 전이니까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 낮을 때니까요. 심지어 엔지니어들조차.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애들이 게임을 한다고 거기 공장을 지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뛰어노는 게임을 만들어. 이 정도의 애들이 온다 그러면요. 이건 일반 생활에서 다 쓰이는 거죠. 증강현실은 누가 했던 건지 아세요? 보잉사에서 맨 처음 개발했던 겁니다. 글라스를 쓰고 있으면요. 그 다음 부품은 뭘 조립해야 되는지 순서를 뽁뽁뽁뽁 글라스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죠?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게임이 포켓몬고입니다. 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좀비처럼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포켓몬고의 아이템을 모으고 다녔던 거. 이제 보편적 인류가 이 정도는 다 이해하고 쓰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인류가 엄청나게 디지털 역량이 확대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의 소위 말하는 경제 생태계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는 뭘까요? 가상의 현실로만 구성된 세계에서 인류가 모여 서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고 심지어 이제 거래까지 경제 시스템 활동까지 하자. 이게 메타버스의 새로운 경제 세계관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등장하는 게 바로 NFT와 암호화폐 코인 경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플랫폼 중에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제페토라고 있어요. 3억 명이 회원 가입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90%는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강의 듣는 청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볼까요? 내가 들어가면요, 만나는 사람의 90%는 외국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국적은 당연히 없는 거네. 우리는 다 국적 없이 만날 수 있는 거네. 또 거기 들어가서 내 가상 캐릭터가 사는 티셔츠, 신발 이런 아이템들을 돈 주고 사기도 해요. 여기서는 거래하는 거네. 그럼 국적 없이 거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달러로? 원화로? 안 되겠죠. 그래서 코인을 쓰는 겁니다. 야, 그럼 여기서 사는 애들은요, 코인으로 뭐든지 거래하고 국적 없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세계관에 익숙하겠네요. 맞죠? 예. 그래서 그걸 꼭 게임에서만 할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해보자. 그래서 등장한 게 NFT라는 겁니다. NFT는 이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권리증이에요. 물건 소유 권리증. 디지털에서는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저걸 카피해 가면 다른 사람이 이거 내가 그렸어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렸는지를 등록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을 기법을 도입해서 NFT라는 걸로 한번 등록만 하면요,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소유주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래가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했느냐? 리플이라는 세계 3대 작가 중에 한 명인 유명한 화가가 저기 보이는 모자이크 같은 저 그림을 NFT에 등록했습니다. 무려 자기가 5,000일 동안 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유명한 게 매일매일 하나의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 5,000일 동안 한 작업을 저렇게 모아서 NFT에 등록하고 기념비적으로 나의 첫 NFT 아트 이러고 팔았습니다. 거래 금액은 780억이었죠. 세상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거 너무 재밌다. 아티스트들은 원래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고 그 신세계를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빌드하는, 자기가 진짜 재미있는 아트를 해보고 싶어 하고 몰려들면서 이 NFT 아트 시장이 크게 성장하죠. 동시에 게임 회사에서는요, 야, 그거 원래 내가 원조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로블록스 게임으로 매달 2억씩 벌어서 24억을 번 친구는 어떻게 벌었을까요? 그 코인은 로블록스에서만 나오는 코인이에요. 그걸 어디로 가져가요? 코인 거래소에 가져가면 내가 현금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거죠. 와우, 그런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됐네요. 그러니까 게임 기업들은 야, 그걸로 너희들도 많이 돈도 벌고 재미있게 놀자. 당연히 투자합니다. 그 다음 엔터 기업. 여러분 BTS가 사진을 찍었어요.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세계 하나밖에 없는 내 폰 안에 있던 사진이에요. 이걸 NFT에 등록하고 판매하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립니다. 그러니까 엔터 기업들도 다 뭐라 그러죠? 지금 하이브는 5천억을 NFT에 투자하고요. 자기를 엔터 기업이라고 부르지 말고 메타버스 NFT 기업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SM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NFT 블록체인은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데, 여러분 지금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발전하고 있고 동시에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해서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그걸 소모량을 줄이는 쪽에 노력하고 있어요. 결국 인류는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NFT와 관련된 메타버스 NFT가 연합된 다양한 시장이 형성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NFT 아트 시장인데요. 여러분 18세 피오시우스라는 작가가 세계 10대 작가가 됐어요. 그냥 미국의 농촌에서 열심히 그림만 그렸는데 사람들이 보고 와, 이 작품 너무 좋아 그래서 사준 것이죠. 이것도 대표적인 탈중앙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한테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갤러리나 컬렉터가 너를 찍어서 너 괜찮아 그래서 키워준 것도 아닙니다. 즉 자본이나 중앙 통제화된 시스템에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그림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의 그림 가격이 억대로 치솟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요,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저는 막을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아이디어 전쟁인 것 같아요. Picture for Profile이라는 NFT 프로젝트가 있는데 PFP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BAYC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BAYC는 보월드 에이브 요트 클럽의 약자인데 지루한 원숭이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아보자. 이게 스토리의 전부예요. 회원권을 발행하는데 그 회원권을 세상에 하나뿐인 NFT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랩스라는 회사에서 저렇게 못생긴 원숭이를 10,000마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팔았어요. 그런데 저게 뭐가 그렇게 힙하다고 좋다고 전 세계 청년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셀럽들이 저걸 구매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마돈나, 에미넴 이런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이걸 사서 어디에 자랑을 하냐? 픽처 포 프로필. 내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프라인 활동을 해요. 뉴욕의 제일 핫한 플레이스에서 만나서 어깨동무하고 놀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막 올려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마돈나랑 어깨동무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한때 저게 그래서 제일 비싼 건 40억에 팔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NFT 이 PFP 프로젝트는 99%가 망할 수 있다. 인정. 문제는요, 아이디어를 낳으면서 생태계가 넓어져 가요. 여러분, 저 BAYC 원숭이 한 마리를 아디다스가 구매합니다. 요 원숭이에요. 그 원숭이는 못 건드려. 근데 옷은 마음대로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각종 다양한 옷과 신발을 입혀서 30,000마리의 아디다스 원숭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판매해요. 한 마리 90만 원에 팔았는데 1분 만에 매진 275억에 매출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회원권 같은 거예요. 아디다스 열혈 회원권.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죠. 오프라인 행사도 초청하고 여기 요 사람들만 다 초청해서 뭐 혜택을 주고 세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합니다. 나이키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키는 심지어 가상 신발을 팔아요. 저기 저 가상 청년이 들고 있는 가상 신발 보이시나요? 저걸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AR 필터를 통해 팝니다. 여러분, AR 필터를 보내주고 그걸 내 스마트폰에 설치한 다음 제 신발을 찍죠. 그럼 이 신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신발이 나와요. 그걸 나의 프로필에 촥 올려놓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플렉스 한다 그러죠. 얼마에 팔까요? 한 켤레에 1,500만 원. 작년에 630종을 판매해서 37억 매출했습니다.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요. 저거 한 켤레씩은 보내줍니다. 왜 할까요? 여기가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에서요, 대한민국에서 TV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설문했어요. 이거 매년 하거든요. 10대한테 물었습니다. 집에 꼭 TV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였을까요? 0.4%였습니다. 20대도 4.8%, 30대도 12.5%.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TV를 안 본다는 것이죠. 자,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10대 고객이 너무 중요해요. 맞죠? 그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TV 광고를 했는데 TV를 안 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광고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10대에 지금 아이들이 와, 쟤는 진짜 좋겠다, 쟤는 정말 멋지다, 힙하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프로그램 개발자, 디지털에서 역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왜?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잘하거든. 메타버스 디자이너, 이미 경제적인 역량을 많이 확보한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10대와 20대의 히어로죠. 그 사람들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뭐냐? 메타버스와 NFT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진이 되고 커뮤니티가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모은 사람들이 또 막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죠. 따라서 NFT와 메타버스를 하는 이유는요, 10대의 고객으로부터 와우, 저 브랜드는 진짜 힙하고 나이스하네, 앞으로도 진짜 멋지겠다 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TV 광고를 보고 있으면요, 이런 광고만 나와요. 혹시 무릎이 아프십니까? 혹시 이 치매를 앓는 보험은 가입하셨습니까? 전부 노인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그런 TV 광고에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광고를 내면 10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브랜드는 아저씨 브랜드인가 봐. 우리가 살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10대와 20대가 외면하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미래에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게 미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이죠. 그래서 10대와 20대 고객이 중요한 모든 기업이 NFT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코카콜라, 펩시, 스타벅스, 맥도날드, 삼성전자, LG전자 또 많은 광고 기획사들이 NFT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어느 게 성공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NFT나 메타버스 또 이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에 투자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말 IT 버블이 꺼지면서 정말 많은 IT 기업들이 무너진 것처럼 이것도 그런 날이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역사의 흐름은 있죠. 생태계는 확대되고 여기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왜? 여기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 부동산 투자도 그래서 자꾸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메타버스는 아닌 것 같아. NFT도 아닌 것 같아. 크립토 마켓도 별로 안 좋아. 그럼 내 공부하지 않죠. 그럼 내 머릿속에 그것과 관련된 지식, 경험이 축적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 전에 우리가 과연 유튜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넷플릭스가 전체 세계 영화관한테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늘 하고 있던 우리 동네에 잘 나가는 식당이 코로나를 맞아서 문 닫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죠?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정해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늘 하는 발표 방식입니다. 코로나가 나왔어요. 메르스가 나왔어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변하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죠. 좋습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한국의 대학생 한 명이요. 와, 이거는 너무 어려워. 저렇게 언제 보냐고. 그래서 코로나 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익숙하죠? 지도에다가 포스코 빌딩 딱 치면 그 옆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서비스였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6억 명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겠다 하는 사회나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런 인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세계로부터 지식을 흡수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도전하겠다 하는 청년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청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돈 한 푼 못 버는데 이걸 왜 했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요. 새로운 세계는요. 도전하고 혁신에 도전한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최근 캠퍼스 없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죠. 에콜 40이라는 프랑스의 IT 학교는요. 수업도 교사도 없이 IT 프로그래밍을 가르칩니다. 스스로 검색해서 해결하라는 거죠. 미네르바 스쿨 수업도요. 대부분 무엇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색하고 이 팀별로 토론해서 그 결론을 통해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암기를 기반으로 지식을 흡수하는 건요. 진짜 필요합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나의 지식의 수준을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 스펙이 아니라 무엇? 내가 진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표준, 디지털에 기반한 표준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죠. 제가 1993년 박사과정 학생하고 일을 하는데요. 이 친구한테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안전성 평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토픽을 줬어요. 정말 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교수님 이거 저 인공지능으로 풀어보고 싶어요. 야, 내가 모르는데 괜찮냐? 지도 교수님은 몰라도 된대요. 수업도 필요 없대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 가서 오픈소스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참조해서 이걸 만든 것이죠. 작년에는요. 의대 교수님하고 이
엑스레이 사진을 기반으로 폐기종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잘 짰고요. 올해 박사 예심을 받습니다. 논문의 제목이요. 심전도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심근경색 위험도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친구는 공대생인가요? 의대생인가요? 취미로는요.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슈퍼 사피엔스들이 많아져야 되는데요. 인간의 생물학적 뇌를 생각해 보세요. 지식을 스스로 흡수하지 않는 한 이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된다는 걸 입증했다는 건 이제 우리가 검색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어른들이요. 아이들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요. 암기하는 시험 잘 보라고 학원에 많이 보냅니다. 그게 과연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부작용이 두려워서 디지털을 안 가려고 한다면 거기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됐죠. 테슬라는 전기차의 자율주행차랍니다. 그럼 대학의 기계과에서는 자동차를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전히 내연기관을 가르쳐요. 우리도 자율주행차를 필요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전기차의 자율주행차는 기계과에서 해야 될까요? 전기과에서 해야 될까요? 그럼 그 핑계를 대상으로 해서 아무도 안 해도 되죠. 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디지털 시대를 기다렸어. 나는 진짜 이때가 와서 너무 좋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청년들은 그나마 많죠. 여러분 각 국가에 지금 13개 나라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각 국가 국민의 95%는 두려워요. 나도 보호받고 싶어요. 그럼 뭐가 많아질까요? 규제가 많아져요. 우버 안 돼. 에어비앤비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눈 가린다고 도망간다고 정해진 미래가 서버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디지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상상력과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세계가 마음에 드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히려 아날로그적 감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팬덤인데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 가장 큰 특징이 소비자가 왕이 된 거예요. 원래 절대 권력은 뭐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뭐 브랜드 파워, 방송 권력 이랬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왕, 피플이 진짜 왕이 된 세대예요. 그 상징이 BTS입니다. BTS는 누가 키웠죠? 암입니다, 여러분. 맞죠? BTS를 키운 건 방송 권력도 아니고 자본 권력도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아미의 팬덤 활동이 세계 최고의 가수를 만든 거죠. 이런 탈중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방송계에도 팽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의 절대 권력이 많이 내려갔고요. 유튜버들이 굉장한 힘을 갖게 됐어요. 유튜버는 누가 키운 권력이죠? 구독과 좋아요. 소비자가 키운 권력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생태계도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라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얘가 1년에 100억을 벌었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뉴스가 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애 팔아 돈 번다, 애기 방송이 그래서 되겠냐, 상업성이 너무 강하다, 위험하다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얘의 라이벌이었던 미국 꼬마 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람이가 100억 벌 때 300억, 3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올해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요 드디어 매출 3천억을 넘겼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손에 보이시나요? 자기 얼굴이 새겨진 장난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4천만 명이 저 라이언을 보면서 애기들이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보자. 아, 이 아이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보자. 이 아이들한테 새로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막 떠오르겠죠. 이게 그래서
불과 3, 4년 사이에 3천억 회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미래, 제가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시대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세계의 룰도 한번 볼까요? 진짜 팬덤이 지배하는가? 여러분, 애플,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TV 광고 많이 보시나요? 그나마 애플은 통신사에서 폰을 팔기 위해 광고를 합니다. 테슬라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테슬라의 TV 광고를 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는 방식도요. 테슬라를 사려면 무조건 앱으로 다운받아서 결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폰 없는 사람은 테슬라 못 사요. 대리점에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들이 성공하는 게 되는 거는요. 테슬라는 그럼 광고를 누가 해줄까요? 타본 사람이 해줍니다. 마음을 움직인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도요, 또 패션 기업들도요, 전부 팬덤을 기반으로 성공한 기업인데,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요. 팬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 기업들은 사람들을 써본 사람들이 와우, 이 제품은 미쳤다라는 반응이 나오게 만든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재밌어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를 술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지평생 막걸리라는 전통의 술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 회사가 2010년에 매출 2억, 망할 뻔했어요. 야, 이제 문을 닫아야겠다. 1920년대에 시작돼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던 회사를 저 27살 청년이 맡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전통술 막걸리를 아무도 안 먹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문을 닫아야겠다 했는데, 이 청년 김기현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는 2030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막걸리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되면 문 닫죠.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얘야, 정신 차려. 2030은 막걸리를 안 마셔.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2030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그래서 창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2030이 좋아한다 그럼 뭐? SNS 마케팅이었어요. 그럼 SNS 마케팅을 했을까요? 여러분, 맛없는 막걸리로 SNS 마케팅을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빨리 망합니다. 다 아시죠? 맛을 바꿉니다. 2030이 좋아할 막걸리를, 과거의 전통을 다 버리고 테이스팅을 통해서 찾아요. 이게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걸 찾은 거죠. 그리고 그걸 맛을 바꿔요. 그게 뭐죠? 경험의 디자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험의 디테일이라는 건데요. 막걸리를 마셨어요. 마셨는데 맛있네. 야, 근데 이거 어디 거야? 그리고 포장을 봤더니 포장이 진짜 옛날 고리짝 포장이에요. 그럼 살까요?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추천 안 해요. 이런 걸 경험의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험의 프로세스에서 너무 만족스럽고 와, 이건 너무 좋아할 때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 디지털 세계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저 막걸리가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무려 10년 동안 매출이 200배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400억을 돌파했다고 하죠. 대표적인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디지털 막걸리라고 해요. 최근에는 박재범이라는 가수가 원소주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주보다 더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디지털에서의 사람들의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당근마켓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유아인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지금 이 배우가 입고 있는 바지가 무려 50만 장이 팔린 바지입니다. 와, 그래서 유아인이 대단하다. 그런데 유아인 바지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지만 50만 장이 팔렸어요. 아니, 그럼 왜? 댓글이 11만 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유통에서는요, 댓글의 이 우호적 댓글의 개수가 판매량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그래서 여러분, 아디다스가 NFT를 3만 개를 발행했죠. 신제품을 내면서 그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고요. 그 사람들하고 막 혜택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기분 좋아서 이게 나왔을 때 NFT 회원들이 아디다스의 신제품에 댓글을 달아주지 않을까요? 결국 모든 것은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의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 세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세계,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와, 여기서 아기상어라는 노래가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의 컨텐츠들이 되게 강력하다. 웹툰도 그렇더라고요. 와우. 어마어마하게 100개 위에서 1등이고요. 웹툰 작가 중에 작년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125억을 벌었다고 해요. MZ세대가 좋아하는 세계관이 우리 코리아하고 되게 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e스포츠, K-팝, 드라마, 웹툰, 이 젊은 세대들 메타버스 국경도 없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면 어디서든지 뭐든지 다 볼 수 있어 하는 세계관으로 본다 그러면 와우. 정말 저는 코리아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오징어 게임이 히트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론은 모르겠는데 다 뭐라 그랬냐? 스토리가 되게 공감이 되고 이 배우들의 표정 연기, 연출 그 모든 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게 앞으로 가장 큰 우리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건 뭐냐? 좋은 경험을 디자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 분야별 전문적인 실력이 좋아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뭐? 디지털 생태계,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 인류는요. 이걸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포노 사피엔스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세계관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인문학, 예술 그런 매우 클래식한 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에 집중하는데 지금의 10대는 왜 메타버스에서 놀까요? 그 심리학적 특성은 뭘까요? 그 배경은 뭐고 그들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팬덤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뭘까요? 그 비밀을 캐치한 사람이요. 좋은 경험, 열광하는 팬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팬덤을 창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기초의 휴머니티를 채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항상 부모한테서 배우고 선생님한테서 배우던 시대에서 이걸 통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아파. 그럼 과거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때릴 수 있구나. 근데 요즘은요. 검색해 봅니다. 선생님이 때려도 되는가? 이게 기준이죠.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 그게 휴머니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포츠 스타라든가 또는 뭐 아주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성희롱을 했다든가 성추행을 했다든가 학폭, 애들을 때렸다든가 하나도 용납이 안 되죠. 그만큼 도덕적 잣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면 좋은 일을 한 사람한테는 열광합니다. 이게 인류의 보편적 휴머니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팬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기술. 그 마음은 어떻게 살까요? 진짜 마음을 사는 거는요 테크니컬하지 않아요. 진짜 진정성 있고 오래가는 사람한테서 마음을 사는 게 우러나옵니다. 그걸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은요 공감이 자본이다, 휴머니티가 자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와, 내 은행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느냐도 중요한 자본이지만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있고 그들과 이 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같이 나누고 있는가,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감의 자산을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간이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이런 예시를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머니를 감동시키실 수 있나요?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왜? 어머니한테 막 살살대고 잘하면요
오그라든다. 왜 이러니? 너 왜 평소처럼 안 하니? 이럴 거고요. 그래서 무뚝뚝하게 한다고 감동하실까요? 돈을 확 주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나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감동시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인간 다른 제3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우리 피자집 사장님 되게 좋은 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알아내갖고 돈줄 내러 가자. 막 돈질을 하러 가는 거죠. 이런 새로운 문화가 뜨는 것을 보더라도 디지털 시대의 좋은 인성은 큰 자산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키워야 될 게 매우 전문적인 기술 역량뿐 아니라 이런 휴머니티를 키워야 된다. 여러분, 삼성이 애플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기술 하던 기업이 어떻게 바꿨나 보세요. 원래 IT 모바일 부문, 폰 파는 사업부하고요, 가전 부문, 가전제품 파는 사업부 있던 걸 통합해서 작년 말에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사업부로 통합을 했어요. 제품 경험 사업부. 여러분, 제품의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제품의 경험을 어떻게 판매할 거냐, 이게 기업의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경험의 주인공은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숫자가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기준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기술 위에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하더라. 하트가 싱잉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이제 모든 기업은요,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애플은 그걸 위해 CPU도 개발했고요. 그랬더니 전 세계가 따라하죠. 그뿐인가요? 디트로이트에 1200억을 들여서 IT 러닝 센터를 세웁니다. 이유는요, 유색인종에 대한 IT 무료 교육. 이게 사회정의 실현, 디지털 양극화의 해소 방안이라 그래요. 거기다 탄소 중립하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기업의 ESG에 대한 책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기여를 하고 투명한 경영을 넘어 이 기업의 패밀리들이,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직장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ESG, 내가 저걸 연구하면서 내 마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에 필요한 휴머니티를 채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한테 권장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메타버스 세계관, 디지털 세계관에서는요, 그 세계에서 지식을 흡수하는 방법을 잘 익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팬덤을, 실력을 키우고요. 그리고 기초에는 휴머니티를 가득 채워라. 그럼 여러분의 미래도 확실히 달라질 거라 굳게 믿고요.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재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저에게 다가왔던 말은 커뮤니티라는 말, 네. 이제 공감이란 말이 굉장히 다가왔는데요. 이제는 1부 순서 60분 강의를 듣고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부는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행사는 포스코 청암재단과 독일 나우만 재단이 기획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저는 제목이 참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시민과의 대화라는 주제였고, 미래는 우리가 설계한다라는 퓨처 바이 어스라는 말을 넣었던 게 참 좋았습니다. 미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설계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우리가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그 사전 질문 받은 분들 각 국을 대표해서 그분들 질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해서 내가 설계하는 메타버스의 세계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상상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쭉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심으로 질문을 13분 쭉 받고 교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해 주시죠. 자, 1번은 첫 번째 질문은 필리핀의 마 안젤리카 님이십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Afternoon. I'm Angelica, and thank you for the very interesting lecture. I learned a lot about metaverse, and I'm curious about the future of metaverse. Like, what practical applications could be used for the metaverse? And for example, we have different industries like manufacturing or industrial, uh, education, healthcare. So I'm curious about what are the emerging trends for the metaverse in terms of practical application. Thank you.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네. 먼저 질문을 다 듣고 네. 교수님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시고요. 30초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의 아산, 세 번째는 대만의 이자원, 독일의 지나 레오니 요 순서로 할 테니까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예, 아싸님. So thank you. So my first question is about what skill level will the big money by focusing on metaverse, and second will what besides technical limitation can lead to the fact that new reality will not happen, and the last one, and how can this be useful to the average user? This is very important to me. So thank you for your.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자원님,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독일의 지나 레오니님 바로 연결해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메타버스가 한국 미디어 산업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를 오늘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메타버스가 주류가 되면 그 많은 생길 것 같은 문제들은 예를 들어 게임 중독, 투기 위기, 저작권 문제 등등 그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는 항상 있어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독일 지나 레오니고요. 그 다음은 말라야 대학의 안젤라 고, 그다음 인도네시아 으로시 분입니다. 먼저 독일의 지나 레오니 분은 연결이 잘 안 돼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I will understand how the metaverse and the idea that come with it can change digital business models and processes. 독일 분 질문이었고요. 안젤라 고님 질문해 주십시오. Hi, 안녕하세요. So I would like to delve more into how metaverse is essential to any industry connecting with their target audience, especially during our post-pandemic life. 예, 조금만 크게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좀 큰 소리로. 예. I would like to delve more into how metaverse is essential to any industry connecting with their target audience, especially during our post-pandemic life.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로시님. Thank you very much. Can you hear me well? Yes, good. Yeah,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for the presentations. I would like to know how metaphors could help social interaction despite the harm of the internet, like the negativity of the internet, especially due to the anonymity of the user. As we know, despite the opportunity, how we can guarantee the security or the safety side of the metaphors. For example, we have more and more cases reported assault in the metaverse. So in this case at hand, who do you think should take the role to monitor or regulate the activity in the metaverse?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온라인에서는 터키의 세라님이 하시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베트남 고만헝님, 대한민국 박명수님 세 분이 남았습니다. 먼저 세라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질문은 메타버스에 세라님 대한 조금 희망이-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려서요. 네, 잠시만요. 예, 좋아요. 예, 지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요. 메타버스에 대한 희망이 큰 가운데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불긴 했는데 제 문제에 조금 푸는 데에는 도움을 됐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의문이 남았고 또 지속 가능성이 조금 힘들고 문제 해결을 사람들이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 이슈 관리나 위기 관리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럼 우리 사회 변화에 큰 변화를 줄 것인지 큰 변화를 줄 거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아, 참 한국말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예, 세라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여기 현장에 계시는 고만홍님 부탁드립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I have a question that since we have the metaverse is a new concept of the metaverse is a new concept, so I wonder how could we apply metaverse in the real life, and what's the application of the metaverse beside the gaming industry and social network? Thank you very much. 괜찮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명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 준비했는데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지나 전화, 그리고 또 메타버스, 또 그리고 대면을 통한 교류 시의 어떤 심리적이나 아니면 뇌과학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3 공간에서 만나는 메타버스와 대면 간의 그 교류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아마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세대 차이를 좀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령층의 메타버스 적응이나 아니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나 사례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는 국가 간의 그 개발 격차를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심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연결이 요구되는 만큼 특히 인터넷망이 잘 발달되지 못한 국가들에서 이 차이가 심각하게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 혹시 저개발국을 위한 그런 메타버스 활용 사례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석사 박사 과정을 뽑으실 때 선발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는지. 예,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고 영어랑 한국어랑 들어가지고 교수님이 또 강의를 끝내신 바로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편하게 하시죠. 예, 답변은 약 7분 내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7분, 네, 20분까지. 질문을 대충 이렇게 꾸려보면, 좀 분류를 해보면 되게 메타버스가 잘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메타버스나 디지털 사회가 형성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응용 분야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이런 정도가 이제 대부분 질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요. 과연 디지털 시대가 계속 진보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슈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저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망하고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순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 서양 문명이 이 동양으로 계속 왔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서구 문명이 우리한테 오게 된 배경이요, 제일 출발이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고 엄청난 경제력과 인구의 증가,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탄생이 가능했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레슨이 유럽 국가들한테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 유럽 국가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기계화된 문명을 통해 생존 가능성이나 뭐 어쨌든 그 지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강력한 파워를 갖추게 된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종국의 동아시아 왔을 때 우리는 중국을 믿었습니다. 중국을 믿어서 중국이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지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잘 붙어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의 쇄국 정책이 나오죠. 근데 결국 실패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서구 문명에 비해서 그냥 생물학적인 생존 가능성이 낮았던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멸망했고요.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결국 서구 문명 기준에 맞는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쫓아왔어요. 대한민국이 되게 재밌는 케이스인 거는 식민지였던 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기가 왔냐?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대결 구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요, 일본은 디지털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가지 않고 이런 지금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부 디지털로 다 받았습니다. 90% 이상의 국민이 그걸 받았는데 일본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우편으로 보냈죠. 이걸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감염의 위험이 높고 생존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불리합니다. 나중에 역사가 입증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은 에너지로 훨씬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을 가진 체계가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게 냉정하지만 뭐 그게 명확하게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디지털이 더 갈 건데, 그런데 그럼 역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 개개인의 인권한테 더 많은 권력이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봉건주의 사회보다 지금 사회가 훨씬 더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호되잖아요. 저는 공산주의가 힘들었던 것도 말은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한테 권력을 준다고 했지만 그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에서는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되느냐? 양극화가 심해진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이 예를 들어서 집중돼 있던 권력들이 전부 탈중앙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연예인이 되고 싶으면 과거에는 방송국의 절대 권력자한테 아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걸 룰이 딱 정해져 있어. 반면 지금은요, BTS가 방송에 나오지도 못하고 돈도 없어갖고 뭐 별로 힘도 못 썼을 때 그냥 SNS에서 방탄 TV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세계적인 가수로 되게 소비자들이 선택을 통해 만들어준 거죠. 저는 이런 문명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봤을 때 디지털 문명의 가속화가 되고 있으면 이게 더 빨리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괴적이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뽑는 게 위키피디아인데요. 지금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위키피디아가 나온 게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19년 만에 완전히 파괴해 버렸죠. 이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버, 그러니까 뉴욕 택시 기사들이 우버한테 사인업을 했어요. 이제 우리 손님 없을 때에는 우리 택시 라이선스 있지만 우버한테 할 거야. 나도 영업하고 싶어. 이유가 뭘까요? 만약 사람들이 우버를 안 탔다면 절대 그런 변화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생존 가능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딸이 있어요. 이 딸이 15살인데 밤 12시에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2010년의 기준은 택시는 이렇게 깜빡깜빡 있으면 내가 가서 손을 들고 기사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준 분이니까 너 믿어도 돼 라고 타고 가라고 한 거죠. 지금의 우버는 어떤가요? 기사가 누구인지, 이 사람의 레퓨테이션은 어떤지, 점수는 어떤 사람인지를 골라서 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생존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휴머니티의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졌다는 건데요. 국가가 정해주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너 스스로 데이터가 정해주는 이 안전성을 믿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메타버스 세계도 비슷하게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발생하는 뭐 게임 중독 이런 것들 부작용들 얘기하는데요. 어느 국가나 부작용의 위험성을 포용하지 않으면 혁신의 달콤함도 얻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서 펼쳐지는 뭐 NFT, 메타버스, 크립토 마켓이 형성하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을 계속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미래를 바꾸는 키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토론들이 디지털 커뮤니티 상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안 좋은 점은 보완하고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 시대 커뮤니티 문화의 또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2부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오프라인에서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상하는 메타버스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저는 이제 교수님 보면서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나는 어떻게 돈을 벌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한번 보세요. 어느 메타버스가 살아남는가를 한번 보세요. 저는 로블록스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용자가 게임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구글과 유튜브가 이렇게 중앙 집중적으로 계속 갔을 때, 아마존과 유튜브가 구글이 갔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 구조로 탈중앙화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직 구조로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조직이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럼 먼저 마이크를 바로 잡으시고 30초 이내로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세계를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쭉 듣겠습니다. 저는 그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그 교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인류학적인 기초가 아직 저희 한국의 10대, 20대한테 되게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메타버스가 발전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인종과 종교, 성별과 계급을 넘어서 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일 지향하는 메타버스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쭉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 마스크를 쓰시면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Yeah, thank you very much. I'm really not sure what we have to expect from the metaverse. I have many questions about the role of governments in the future, because as you mentioned very clear, not government actors are the main forces regarding metaverse. So we have private companies like Meta or Apple or Google or whatever, but we have also, and this is also very important and interesting, private single persons, for example, these developers like of Ethereum. And I think this will have big impacts on the role and the importance of governments in general. But on the other side, I think also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governments, especially you mentioned COVID-19, especially regarding e-government, so it can also improv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governments and strengthen democracy. So I'm really curious about the further developments.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요. 본인 이름하고 국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 아까 처음 하신 분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이름하고 본인의 국적. 예. Yes, of course.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Bastian Würgenings. I'm from Germany, and I'm working as an intern at the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예,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 하신 분 그 이름하고 국적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서현이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좀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또 예. 김서현이고 한국.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내가 설계하는 거잖아요. 나의 역할, 내 생각, 내 그림을 말씀해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 강현재이고 일단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 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를 저는 이게 의료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의료 관점에서 뭐 응급수술이나 이게 환자 수술 같은 관련된 거 임상 실험 관련된 걸 VR 기계로 혹시 할 수 있도록 소프트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게 애플이 경험 관련된 거 테크놀로지를 투자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삼성은 이게 수치적으로 기술 개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이 그 관련된 그 시스템 프로세서 칩은 기술이 좋은데 이 기본이 대한민국이 좀 약합니다. 이 삼성도 이 분야는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에서 좀 개입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더 이야기를 듣고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두 분 정도 더 말씀을.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페루자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질문 중에 다른 사람이 했던 질문 중에도 있었고 이 부분이 지금 메타버스는 좀 앞서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어떤 나라들은 인터넷조차가 없어요. 저도 뭐 고향에 지방 쪽으로 가면은 인터넷이 잘 안 돼요. 도시는 잘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좀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접해야 되는데 잘 사는 나라들이 메타버스를 접할 수 있고 뭐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나라들은 좀 더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분 더 받을까요? 현장에서 질문? 아니 질문이 아니라 상상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대학교 박사과정 왕유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옵니다. 그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제 구체적인 생각이보다는 교수님 강의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메타버스의 부정적인 면에서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시대 상황을 보시면 메타버스도 그 디지털 기술을 기술로 발전시켜서 개발된 그 앱들이 많은데, 근데 실제로 이용할 때 사람들의 그 개인 정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근데 부정적인 이용을 한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한 상호부도 많이 무적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사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무조건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만약에 잘 못 이용된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영어로 통역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를 편하게 죄송합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영어로 통역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편하게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이에 짧게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뭐 메타버스의 세계관에 관해서 정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 저는 그게 사실은 보편적인 디지털 세계에서의 청년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갈등을 부추기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평화로운 세계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휴머니티가 실현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볼까요? 아까 이제 뭐 디지털 범죄 얘기하셨죠. 디지털 범죄가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의 경찰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오프라인 범죄가 굉장히 줄었어요. 네. 소매치기 우리나라 없어요. 거의. 좀도둑도 없어요. 왜? 현금을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도둑이 없어져. 우리 택배 대한민국은 집 앞에 두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죠. 그거 되게 신기하다 그러죠. 그거를 가져감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가져갔다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절대적인 권력자들이 옛날에는 진짜 강력한 범죄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돈을 세탁해. 돈 세탁한다는 게 뭐냐면 머니 런더리에서 나쁜 일에 쓰는 거죠. 이제 못해요. 디지털로 다 드러나. 그러니까 좋아진 게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미투 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투 운동에 의해서 날아간 사람들이요. 정말 미국의 엄청난 부자들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아무도 대들지 못했는데 디지털이 되니까 미투 나도 힘을 보탤게 이렇게 해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디지털 범죄가 많아지냐? 인간한테 범죄는 필수예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없어지는 범죄가 어디로 갈까요? 디지털로 가는 거죠. 네. 또 아까 이제 의료 서비스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이건 뭐 그 VR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의료 기기 보고 이제 뭐 해부학을 대신할 수 있는 거 한다거나 수술 장면 하는 거는 이미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할 분야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 봤나요? 임윤찬 군이 7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상가 아파트 피아노 교습실에서 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칠까요? 그럼 이게 유튜브 파워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굉장한 천재인데 이거를 발현하려면 봐야 돼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봐야 배웁니다. 만약 없었다면요. 임윤찬 군이 자기하고 그 라이마니노프 같은 사람 뭐 세계적인 천재를 비교하는 얘기를 때 손사래를 쳐요. 왜 그랬던 줄 아세요? 저는 보고 배웠지만 그 사람들은 악보만으로 그 세계를 연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수준이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느 상황에서든 내가 배우고자 한다 그러면 자기의 탤런트를 얻어서 배워서 새로운 세계를 발현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는 진짜 매력 있지 않나요? 모든 인류한테 또 동등한 기회를 주고. 저는 아까 이제 인터넷도 안 들어가고 디지털 세계도 구현할 수 없는 세계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50년 전에 그랬어요. 시골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공부를 못하죠.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 국가도 우리가 인터넷이 들어오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흡수하고 전반적인 지식의 그 디지털에 대한 역량,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 국가적인 서로 호혜 간의 지원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 문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부가 늘어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건 데이터로도 입증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문명이 발달한 쪽일수록 누군가의 남의 것을 뺏어서 무엇을 취하기보다는 기부해서 좋은 일을 하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액티비티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ESG 경영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휴머니티가 결여된 기업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굉장히 이제 프로세스화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네. 감사합니다. 뭐 거기까지 답변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이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댐 하나 지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인터넷이 먼저 급하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는 인터넷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메타버스가 어떠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오늘 또 이런 강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에서 지금 6분이 질문을 손을 드셨습니다. 파키스탄의 박타와르 이크발님하고 우즈베키스탄 이소모바 무카담, 인도 제이슈리, 태국 사라웃 시리코싯, 카자흐스탄 업다라킴, 파키스탄 샤나와즈 순서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적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모바 무카담님. 박타와르 이크발. 아 지금 안 계신가요? 이크발. 예, 그러면 예 이크발님.
이크발님 먼저 해주십시오. 파키스탄. 아직 안 되나요? 그러면 무카담님, 이소모바 무카담님. Yep, 예. I can start.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I'm Karam Isova. I'm from Uzbekistan, currently study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ank you very much. I had a lot of questions and I got the answers, but now I'm thinking about the minors and the disabled. And as we know, there are a lot of voice phishings that happen, and the majority of sufferers are the older people or the minors or the disabled peoples. So how would you like imagine the world of metaphor like for the disabled and older people?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이크발님 계신가요? 이크발님? 그러면 좋습니다. 제이슈리님, 인도 제이슈리님, 인도에서 오신 제이슈리님, 인도. 그러면 태국의 사라우식 시라코싯, 태국. 예. Yes, can you hear me well? Ye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sentation. I want to share my idea about the metaverse. I'm from KAIST, and I believe that the metaverse can open lots of opportunity, especially for becoming a new platform for sharing ideas during the meeting. Like, as you know, that main platform that we use in nowadays is Zooms, and we often use PowerPoint to share ideas. But there are also some drawbacks causing from like sharing PowerPoints cannot be viewed for all of the person, and sometimes sharing ideas, some hard ideas or some 3D images can be hard for especially students. And for the viewers, I believe that the metaverse can open these kind of opportunities as well. But I also have some questions regarding because since we need to put ourselves as an identifications inside a metaverse a lot comparing to other social platforms, so securitie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really important. I want to know that, do you have any kind of ideas regarding this as well?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인도 제이슈리님 나와 계실까요? 인도 제이슈리님 계신가요? 예, 그러면 저기 카자흐스탄 압디라킴님, 예, 압디라킴님, 카자흐스탄 압디라킴님. Can you hear me? Yes, yeah. Hi, can you hear me? Yes. Okay, cool. My name is Sandarkham. I'm from Kazakhstan. I'm a student of Ashford University, and I think that in the future we will see the creation of meta games. It's like will be the DAO blockchain, and I think that will be the tech games maybe, and the main thing that it's not just gone into 3D model. And I think it should be not the creation of the metaverse creates all this of the crypto. And I think that crypto is a missing step in metaverse 1.0. And with its help, you can, I think, metaverse get market value and develop everything like game wars, maybe more. So it's my point.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의 샤나 와즈님. 예, 말씀하시죠. 예. Yes. Can you hear me, please? Yes. Yes. Thank you so much. I'm Shanwaz, and I'm from Pakistan. And thank you so much for such a wonderful presentation. It's really detailed about the metaverse. So first, my question is about that recently we listened the news that one of the Google engineers said that the Google have that sensitive like AI human beings. But recently we witnessed that engineer have been lost his job or he's fired by the Google. So one of the question is that even in the AI, like a Google platform, is not accepting that kind of the example inside its own platform. So how to react on these kind of the information?
The second question is that we are also, witnessing that many government in the internationally, like in Pakistan and other sites, that they are using the Cyber Act law, which is limiting the people's, access to the internet and using these kind of the platform. So what is your comment on it? Thank you so much. 예,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6시 40분입니다. 4시 40분입니다. 20분이 남아서 혹시 현장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 먼저 듣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현장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아까 질문하셨는데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예. 네. 아까 전에 그 질문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이게 개발되는 과정을 봤긴 한데 이게 만약에 개발이 좀 제대로 안 되면 그 의사 같은 경우에 실전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개발을 해도 기기 안 쓸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고성능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게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 기술이 이게 도약하려면 이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한 10분 정도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노약자, 성소수자, 취약계층이 과연 메타버스 세대에서는 어떻게 될까? 메타버스 세계는요, 일단 들어가면요, 캐릭터한테 너는 누구니, 성별은 뭐니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그런 차별이 좀 없는 게 특징이고요. 또 제가 아까 검색 인류라 그랬죠. 여러분, 성소수자는 인격적 권리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떤 모든 사람들, 뭐 장애인이라든가 누군가 어떤 인격체라도 동등한 인격적 권리를 갖는다에 대해서는 이 디지털 세계관에서는 동의하는 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를 실현하는 게요, 전통적인 레거시, 전통적인 시스템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의, 지금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 훨씬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게 분명해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뭐 오픈 소스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디지털 문명이 발전해 왔는데, 메타버스에서도 과연 그럴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로블록스 게임을 보면요,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인터넷이라는 신대륙에서는 지식은 항상 공짜로 카피해서 쓴다. 유튜브한테 우리가 많은 지식을 올려놓고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한 이제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필요한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물으셨어요. 개인 정보의 보호가 중요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개인 정보가, 자기가 보호하고 싶은 개인 정보는 충분히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돼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애플이나 MS, 뭐 구글 이런 데서 플랫폼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없애는 작업이에요. 우리 그거 있어서 해킹 당하고요. 그거 때문에 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않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등장하고 한다니까, 결국 기술의 진보가 그런 우리 소비자의 욕구를 해소하는 쪽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 생태계가 바뀌지 않을 거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CDBC를 썼죠. 이건 이제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 급여가 폰으로 바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체크해 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쪽은 이겁니다. 과연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포기하겠느냐? 그 달러의 패권을 중국이 위안화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뭐 1대1로를 하고 있고 위안화 결제의 양을 늘리고 있는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또 미국도 역할을 하는데요. 이 패권 국가의 기축통화가 갖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면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도 아무래도 이
어쨌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준비해야겠다라는데 공감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각보다는 이 레거시가 강해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하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구글 플랫폼에서도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아마존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맞습니다. 일자리 줄어듭니다.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요, 노동 시간의 단축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일주일에 내내 일을 했고요, 인류가. 그러다가 일요일 휴무제가 됐고요. 토요일 절반만 일하다가 이제 완전히 토요일도 쉬죠. 조만간에 디지털이 가면서 주 4일 근무 또는 주 회사 출근 2일, 뭐 2일은 재택근무,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올해 미국에서 설문을 했죠. 5만 명의 근로자한테 서베이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24%의 근로자가 우리는 영구 재택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해보니까 가능하더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뉴노멀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AI가 등장하면 많은 게 없어지긴 할 텐데요. 결국 거기에 또 많은 기회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부를 독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지는 그건 조금 저는 의문이 가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규제나 플랫폼 규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어느 국가가 플랫폼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플랫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걸 써라, 이거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이 메타버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 뭘 쓰면 되게 좋더라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건 쉽진 않지만 어쨌든 국가 측면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제 기술의 수준이 욕구를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메타버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의 눈이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키는 테크놀로지를 갖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글라스를 쓰고 그거 보는 게 계속 발전을 하고 쓰러지면서 그 길을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기준, 성공의 이 단계별 기준은요, 제가 아까 얘기한 좋은 경험이 그걸 뒷받침할 거다. 이거를 아주 치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답변 못한 것 중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독일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부도 정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왜 사회 취약 계층에 우리 어른들이 키오스크 눌러서 주문 못한다고 되게 걱정했잖아요. 그럼 키오스크를 잘 개선하도록 압박을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 키오스크 시스템에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막 그 감성이 호소해요. 노약자분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키오스크는 없애야 된다? 그렇게는 저는 호모 사피엔스가 진보해온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소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이게 좀 한편으로는 냉정할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세대의 문명에 대해서, 표준화된 문명에 대해서 소수자들은 자꾸 배우려고 하고, 국가나 사회는 그 배우려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앱을 깔고 하는 게, 이게 어른들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어른들을 위한 더 큰 편리한 앱을 만들고 키오스크의 시스템도 훨씬 더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더 소비자가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문명을 진보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오신 분들이 20대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현재 20대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그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디지털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강점은 무엇인가? 디지털 문명은 다행히 저는 틈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언어나 물리적인 국경 때문에 못 갔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민해야 될 점은 내가 무엇으로 강점으로 살아남을지, 어떤 커뮤니티를 가야 될지, 우리 국가는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빠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먼저 안내의 말씀은 우리가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고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뒤에 사진이 다 나오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신 분들도 카메라 켜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창에 나오는 링크에서 설문조사까지 해주시면 우리 청암재단과 나우만 재단의 다음 세미나에 굉장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내 말씀, 사진 찍을 것이고요. 설문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격려 말씀 또는 네. 뭐 우리 대학원으로 와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예. 제가요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본 기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청년이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항구에서 생선을 사서 식당에 공급하는 일을 배워서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취업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네. 식당이 망하죠. 취업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 회사도 망한 거예요. 왜? 아무도 생선을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망한 회사로부터 트럭은 인수하고 내가 힘들지만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식당에 매출이 안 오르니까 주문이 늘지 않았죠. 근데 누가 그때 너 이거 온라인에서 팔아보자. 그래서 온라인에서 성심껏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온라인 매출이 크게 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선한 걸 먹을 수 있게 할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신선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엄청 많이 낸 거죠. 그리고는 딱 3년 만에 매출 40억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받았냐? 자기는 오프라인 시장밖에 몰랐는데 친구가 적극 권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잘만 한다면 정말 온라인에서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탐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깊이 파봤더니 그 기회가 왔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뭐 비탈릭 부테린이나 우리 대학원생 학생이나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에게나 이 새로운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에게는 기회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럼 온라인 샵을 만들어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미 보편적 현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막 출발하는 거는요. 그게 NFT고 메타버스고 코인 마켓이고 관련돼서 뭐 가상현실 기술이고 AR 기술이고 이런 기술들의 그 새로운 문이 지금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변화를 즐기면서 파도를 타듯 즐기면서 그 세계를 이렇게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이 무엇인가 있죠. 아까 그 친구는 생선을 팔겠다라는 집념이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화장품을 팔겠다라는 집념이 있었고요. 그런 장사나 아니면 뭐 새로운 플랫폼이다 그런 집념들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집념들 기술 전공이 이 새로운 세계관과 만나서 꽃 피울 때 여러분의 미래에도 훨씬 많은 기회가 올 거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기회를 이 정말 혁명의 시기에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혁명의 또 다른 얼굴이 뭐라고요? 위기의 또 다른 얼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청암재단 김선우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크 잠깐만. 예.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정말 메타버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큰 흐름의 변화가 가고 있다는 건 인식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선명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디지털 이 세계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전히 이제 그 디지털과 관련된 빅테크 회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지금의 쉽게 말하는 빈부의 격차듯이 거기에 권한의 격차, 역량의 격차 굉장히 큰 게 염려되는데 선생님이 쭉 강의하시는 걸 보면 이 디지털 세계는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개인들의 역량이 고르게 발휘될 수 있고 또 휴머니티도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시는 거에 제가 어느 정도 그 염려를 놓기는 하는데 군데군데 선생님께서 쓰시는 용어 중에 디지털 세계의 식민지라는 용어가 몇 번 나와요. 네. 제가 굉장히 염려가 돼서 선생님 그 용어를 어떤 때 쓰시나 저는 디지털 세계에는 식민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어서 염려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떤 용어로 쓰셨을까 궁금했어요. 혹시 네. 미국에서는 식민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은 식민지로 만들어진 나라죠. 미국은? 네.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그렇죠. 네. 독립한 국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출발이 식민지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시아에서의 식민지 느낌하고 네.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식민지라면 치를 떨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화성에 갈 때 식민지 개척을 하러 간다고 하죠. 그 용어로 쓰신 거예요. 그런 그러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컬러나이즈 한다는 거를 영어로 이게 하면 훨씬 더 좀 프렌들리한데요. 네. 나쁜 의미로 국가를 침략해서 그걸 먹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 신대륙이라는 거를 만드는 것 자체를 그 콜로나이즈 하는 거죠. 개척을 하는 거죠. 그죠? 콜로나이즈를 개척을 했더니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도 거기 들어오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식민지가 더 광활해지는 거고 그런 거. 그러니까 왜 아메리카 대륙에 물론 원주민이 살았지만 유럽이 가서 식민지화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비어 있는 땅에 우리가 콜로나이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콜로나이즈 한 거지 무슨 침략의 전쟁의 의미에서 콜로나이즈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인류가 어떤 새로운 상상의 대륙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문화를 형성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일종의 콜로나이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식민지라는 단어를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당했던 국가이니까 그렇고 그런 새로운 걸 개척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식민지를 건설한다. 뭐 우리가 화성에 가면 우리 똑같잖아요. 네. 우리가 화성을 식민지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좀더 미국 우주 긍정적인 계획이요. 네. 콜로나이제이션 of 마스입니다. 그럼 번역의 문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다행입니다. 그런 뜻이라면. 그런 네. 뜻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온라인에 계신 분은 얼굴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보여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은 잠깐 나와주셔서 사진 촬영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와주시죠. 교수님 앞으로. 이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예. 예, 예. 옆으로 이렇게. 예. 저요 이제 한 10명 있습니다. 네. 온라인 사진 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